고금리 공포 확산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동반 하락할 것인지 양극화를 지속할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시세와 모든 밸류에이션은 평균의 회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를 비롯한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를 배웠을 겁니다. 항상 중간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0과 1 사이죠. 그 중간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결국에 평균에 회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세와 밸류에이션은 평균에 회귀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파죽지세인 용산도 지금 업무 대통령 업무실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공포에 꺾였다. 서울 집값 4주째 지금 내리막이 되고 있고 여기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하락이냐 양극화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하락도 이제 가파르기 하락률에 따라서도 우리가 양극화가 좀 달라지겠죠. 상승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오르고 모든 것들이 내려가는 시세에서 우리가 거의 일정하게 우리 평균에 회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균은 수익률은 항상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비싸고 싸고의 문제였지.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결국에는 내 아파트만 홀로 상승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평균에 회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고금리 공포에 매수사 실종됐다. 하반기 집값이 0.7% 내릴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이 건산연입니다. 건산연. 이 유명하죠. 건설산업연구원인데 건산연. 그래서 여기 건산연 연구원. 자, 이 건산연에서 예측한 것들 중에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맞춘 적이 없습니다. 50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는 비장의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왜? 이번에는 맞출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서 문제도 하나 있죠. 이 고금리라고 하죠. 기준금리 1.75%입니다. 이게 고금리입니까? 고금리를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듭니까? 은행이 만들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상당한 아이러니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부분도 지금 의심스럽다는 거죠. 1.75% 기준금리도 어마어마한 저금리입니다. 사실은 역대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들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헉소리 나는 금리 상승 뭐 그래 있었나요? 그래서 집값 동반 하락이냐 초양극화냐, 그러니까 동반 하락이냐는 부분 안에서도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무래도 현금 비중이 높은 아파트 군들 있죠. 가격대 그런 데는 굳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무슨 원리금 이자가 내야 된다 이게 아니죠. 논리가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받는 곳들이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군들은요. 그래서 이 하락이라는 부분들과 우리가 양극화는 지금 겹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동반 하락이냐 아니면은 초양극화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반 하락과 초양극화는 겹쳐서 어우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상황들을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1.75%. 기준금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정책금리죠. 시중에 있는 금리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채권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자율도 아니고 쿠폰 이자율도 아니고 정책금리입니다. 이 정책금리에 따라서 모든 금리가 다 결정됩니다. 그런데 1.75% 금리를 보시면 이 짝대기를 한번 꺼볼게요. 굉장히 저금리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지금 서민들의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장 금리가 최근에 10년 동안 높았던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가 가장 금리가 높았는데 이게 여기 때가 기준금리가 2.25%입니다. 5.25%.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사실 돈 많은 사람들, 공무원들이라거나 아니면 대기업 다니신 분들은 신용도가 확실하죠. 그분들은 지금 이제 스프레드라든가 이게 추가적인 어떤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민들 우리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신용도가 그렇게 대기업이나 공무원보다는 신용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분들의 지금 대출 금리가 보면은 8%가 넘었다는 겁니다. 8%.
7에서 8%가 넘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죠. 왼편. 그러니까 1번 국면이 있고 지금 현재 2번 국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 갭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서민들 같은 경우는 갭 차이가 어떻게? 기준금리 5.25%가 보다 이때는 7.75%니까 대출금리 평균이가 이때보다도 1.75% 지금 상황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 서민들 측면에서는.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기준금리 5.25%보다 지금 1.75% 금리 기준금리에서 어떻게 서민들의 대출금리가 더 높아지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은행들은 지금 이자 장사에 여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네. 자,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왜 해야 됩니까? 고금리 장사를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DSR입니다. DSR. 자, DSR을 시행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 은행들은 고금리 장사로 갈 수밖에 없다. 왜? DSR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100개를 팔 수가 있었어요. 100개를 대출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DSR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이게 대출금 자체가 줄어버린 겁니다. 50개밖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DSR을 뭐 1억 이상 뭐 어떻게 지금 7월 1일부터 한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올해 1월 1일부터는 2억 이상이었죠. 대출을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총량 자체가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100개를 대출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개를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이 기존의 수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대출 금리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이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잖아. 무엇으로? 코픽스라는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은행이. 네, 대부업 심사를 봐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해보는 건 바로 서민이란 겁니다. 서민들. 자, 은행들이 기존의 DSR을 규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총량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고금리 장사를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많이 팔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대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보시면은 네, 지금 부실 채권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매출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총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양이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은 수익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유지를 해줘야 되죠. 수익을 예대마진으로. 네, 예대마진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민들 머리에 빨대를 꽂아서 네, 피를 빨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빨대를 꽂아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자를 솔직히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DSR을 풀지 않는 이상은, 대출 총량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이 이자 안 내려갑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횡령이 너무 많습니다. 횡령. 요즘에 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너무 많아요. 있죠, 금융권 횡령 사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횡령한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에 루나 이런 거 막 투자하는 거예요. 막 주가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대손 충당금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직원이 돈을 빼돌려갖고 횡령을 해서 주가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 돈 다 날렸어. 그럼 대손 충당금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실채권만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코인에 돈 빼돌려서 주가 코인에 투자한 직원들의 돈도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쌓아야 되는 거죠. 대손 충당금을. 그러니까 이거는 손실 처리되는 거예요. 이 손실 처리되는 것들을 어떻게 메꿔야 됩니까? 네, 서민들의 이자 장사로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자 장사로.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장소가 아니고 장사. 두 가지 이유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대출에 대한 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출을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양이 줄었다. 그러면은 기존에 어떻습니까? 2배로 줄어들었으면 이자는 2배 더 받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횡령사가 줄어드는 이 손실금을 누구 돈으로 메꿉니까? 서민들을 이자로 지금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은행에서는 총량이 줄어들고 돈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 2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 240% 고금리 사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네, 악순환. 자, 정책은 좋은 의도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 은행들 대출해 주지 마라. DSR 규제, 네, 건정성을 만들어라. 좋은 의도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정책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면은 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네, 세를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네. 왜? 정가를 시키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세를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주인을 피해를 보는 정책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정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찬가지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 왜? 어떻습니까? 회사는 이윤이 줄어들죠. 회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동자들 잘라내야지.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정책들이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서민들을 옥죄는 정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